자,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을 좀 볼게요. 그래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은 인포메이션 아키텍트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서 주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는 사실은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업무고 그것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구조화는 뭐냐면 시스템 내에 정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입자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정의하고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사과를 얘기하자고 합시다. 사과를 정보화 체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의 규모를 정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라고 한다면 부사, 국광, 아오리, 홍옥 이런 종류의 사과들이 있어요. 그거는 종류별로, 사과의 품종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더 세분하게 더 작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대구 홍옥, 대구 아오리 이런 식으로 품종에다가 지역까지 붙이면 더 작아지겠죠.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그래뉴레이션을 한다면 생산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배했냐,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더 세분화해서 그래뉴레이션 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사과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거든. 과일을 구분할 때는 사과, 배, 토마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구조화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를 정의하는 것이 구조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이것들을 정렬할 거냐. 예를 들면은 야, 너 몇 학번이야? 학번 순으로, 나이 순으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체계화시킬 때 어떤 순서로 줄을 세울 건지를 정하는 게 바로 구조화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매를 한다 그러면 객석에 배치해서 VIP존, 뭐 일반존, 이코노미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승객들을 이렇게 배열할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조직화는 정보의 단위를 의미 있거나 구별되는 카테고리로 그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조직화를 여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미혼자, 기혼자로 나눈다, 이렇게 해도 조직화가 그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한 다음에 구조화를 한다 그러면 여기 미혼자 중에서 나이 순으로 서주세요. 그리고 이쪽 테이블은 기혼자 중에서 나이 순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 조직화는 사실은 다른 내용이다. 구조화는 이것들의 순서라든지 어떤 그 구성 요소의 어떤 입자성을 정의하는 거라면, 조직화는 어떻게 묶을 거냐를 정하는 거고, 레이블링은 뭐냐면 이걸 묶었을 때 여기다가 뭐라고 붙일 거냐. 아직 싱글, 여기 행복한 기혼자, 이렇게 레이블링해서. 레이블링은 뭐냐, 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방에다가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방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넣을 거냐를 조직화를 한 거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순서대로 앉을지를 구조화한 거라고 하면, 그 방에 넣어놓은 사람들에게 방 문에다가 문을 열어보기 전에 이 안에 무슨 사람들이 있는지 명패를 붙이는 행위를 레이블링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일일이 보기 전에 이 안에 무슨 사람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방에 명패를 붙인다면 그게 바로 레이블링이죠. 그래서 레이블링이 바로 이런 여러 개 쏟아져 있는 데이터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이것이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을 하기 전에는 이게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고 그것이 정보로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이 뭔지 좀 이해를 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한번 쭉 모아보시고 이 세 사람들을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해보세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리수 씨, 신동엽 씨, 홍석천 씨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과 함께 레이블링해서 직업으로 해도 되고, 나이로 해도 되고, 성별로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레이블링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약간 요 사람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쭉 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레이블링 해보는 그런 간단한 워크숍을 해봅니다. 그러면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결혼정보업체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팀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과 또 여러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선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해서 이런 방에다가 이렇게 넣고 명패를 붙이고, 뭐 아니면 뭐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앉히고, 테이블을 뭐 2개, 3개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순서대로 앉게 할지,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 누가 앉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테이블 이름까지 붙여봐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해봐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토마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 이름이 있고 이렇지만 여기에는 메타데이터들이 붙어요. 이거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하려면 이 메타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가지고 해야죠. 수박이 과일이냐 채소냐, 참외, 복숭아,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가 막 싸우는데 그것의 맥락, 그러니까 이 정보 구조화의 맥락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채소와 과일로 나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에 메뉴판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이어트 음료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맥락에 따라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이거를 가지고 식물관에 식물 전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이거 분류를 한다, 아니면 마트에 채소 코너에 혹은 과일 채소 코너에 진열하기 위해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에서 이 메뉴판에다가 수박 주스, 참외 주스, 복숭아 주스 한다면 거기 메타데이터인 칼로리 100g당 칼로리를 가지고선 이거 순위를 해서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할 수도 있겠죠. 진짜로 이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보 구조화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검색과 관련인데요. 검색성은 사용성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지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네이버 사례를 들었는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탐색, 검색, 문의,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면 사이트, 정보 구조화가 잘못된 것이다. 사이트는 곧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 중심 디자인만으로는 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 구조화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 구조는 사용자 니즈와 비즈니스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명확한 정책, 절차를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다. 탐색, 검색, 문의의 정보로서의 특징은 뭐냐? 자, 여기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탐색, 검색, 문의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시면 노부부가 이제 여행하고 있고, 여기 이제 경찰관 같은 사람에게 뭐 지도 보여주면서 길을 물어보고 있죠? 뭐예요?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문의입니다. asking. 두 번째는 뭐 같아요? 탐색 같아요? 검색 같아요? 여러분들 쇼핑할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걸려있는 옷들을 이렇게 들춰보고. 이건 이제 브라우징이죠. 탐색. 탐색은 뭐냐면 제시되어 있는 여러 제시된 대안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게 탐색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라고 하죠.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왜냐면 정보들이 쭉 놓여져 있고 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걸 누르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그 검색 엔진들에서 제공하던 브라우저가 바로 브라우징으로 정보를 쭉 깔아놓고, 뭐 뉴스 기사, 뭐 여러 가지 웹툰 이런 거 깔아놓고 나 좀 봐주세요 하는 것들이 바로 브라우징이죠. 검색은 뭐냐면요, 이게 브라우징이면 이 여성분은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이걸 훔쳐갖고 뭐 쓸만한 거 없나? 이렇게 보는 거가 되는 거고, 검색이라면 이건 자기 가방인 거죠. 뭐 내 가방에서 내가 립스틱을 찾는데 어딨지? 이러고 찾는 거죠. 이게 탐색이면 이건 도둑인 거고, 검색이면 이 사람이 자기 가방인 거죠. 뭐냐? 내가 찾는 명확한 것이 있고 검색어가 있고 그거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수길 걸어가다 맛있어 보이는 가게 들어갈까? 이렇게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탐색이에요. 가로수길을 걸어가면서 가게들을 쭉 보다가 그 중에 맛있어 보이는 데를 그냥 들어가자는 거죠. 목적성이 강하지 않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제시된 여러 대안들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둘러보다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길 가다가 이제 그림 팔면 유럽에 이런 데 많죠. 가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마찬가지. 백화점 100바퀴 도르니까 백화점이죠. 들어가서 뺑뺑 돌면서 구경하다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그냥 책 훑어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 구경, 책 이렇게 훑어보기, 이런 것들이 탐색이에요. 요 근처에 버거킹 가게가 있을 텐데 어딨지? 이건 뭘까요? 검색이죠. 찾는 게 있죠? 확실하게 버거킹 가게라고 하는 게 있죠. 버거킹 가게. 답을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검색어를 갖고 있어야 돼. 이거를 쳐야 돼. 그래서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게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검색어가 있어야 되는데, 검색어가 없이 검색 엔진 켜놓으면 진짜 멍하는 거죠. 구글 켜놓고 멍 때린 적 있으세요? 구글 창 켜놓고? 네이버나 다음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일단 켜놓으면 거기 탐색을 할 수 있게 뭐가 많이 깔려져 있어갖고 그냥 막 눌러봐요. 웹툰도 눌러서 보고 오늘 뉴스 기사도 이렇게 좀 보고.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검색어 엔진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검색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위치나 가는 방법을 모를 때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목적어 찍으면 바로 나오죠. 근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면 지도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가 없죠. 그냥 내 위치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검색이라는 것은 확실한 검색어를 갖고 있거나, 내가 이거 계란 어딨지? 그 계란 찾는데 막 뒤지거나, 아니면 개미를 찾거나, 아니면 이 도망친 수배범을 찾거나, 이 황야의 무법자 같은 그런 사진인데 지켜보는 거죠. 혹시 현상금 걸린 범인이 있나? 찾는 게 확실하죠. 찾는 게 확실해야 돼요. 폭발물이 있는지. 내비게이션도 확실히 목적지가 있어야지 그걸 찾아주는 거죠. 검색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은 확실히 목적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아저씨, 이 근방에 싸고 맛 좋은 맛집이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나는 여기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 혹은 내가 원하는 바를 알고 있어요. 검색어는 없어. 근데 해결을 원하는 문제점 알고 있어. 하지만 답은 몰라. 아까 이제 검색하고 차이는, 검색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책은 몰라. 답을 몰라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바 혹은 나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추천이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게 바로 검색입니다. 바로 네이버가 이 문의입니다. 문의. 네이버가 바로 이 문의를 이용해서 시장을 섞어냈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 어떻게 시장을 섞어냈냐면 네이버에서 지식인 서비스를 해서 다른 서비스에서는 다른 검색 엔진에서 제공하지 않던 문의를 제공했어요. 어떻게? 유명한 의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교수 이런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여기다 답을 좀 달아주세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 거기다가 물어보면 실제로 변호사나 의사가 답을 해주니까 와 이거 좋다 그랬죠.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실상은 내공냠냠 심각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내공을 먹고 내공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미끼를 제공을 했죠. 이렇게 어떤 보상을 줬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장난스럽게 답을 다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문의를 할 수 있게 문의를 답을 할 수 있게 네이버가 섭외를 해가지고 지식인 서비스를 굉장히 뛰었어요. 그래서 지식인 서비스를 가지고 이 시장에 석권을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아는 이에게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추천이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거고요. 보시면 다 옆에 누가 알려주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죠.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요 뒤에 뭐 여러 가지 정보 설계가 아닌 것, 그래픽 디자인은 정보 설계가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정보 설계가 아니다, 사용성 공학은 정보 설계가 아니다. 하지만 모호한 경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분야 간의 협업 시 조율의 기술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른 분야들 사이의 경계로서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고요. 경계 분야라는 거죠. 인터랙션 디자인하고도 관계가 있고 사용성 공학, 경험 디자인 다 관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보 디자인은 아니다. 우리 빌 아저씨 나왔네요. 반가운 얼굴. 저에게 제발 소송 걸지 마세요. 그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정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콘텐츠 관리, 지식 관리 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는 컨텍스트, 어떠한 제약 조건을 갖고 있냐, 사업 목적, 자금, 정치, 문화, 기술, 자원 등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는 게 컨텍스트고요. 컨텐츠는 뭐냐? 문서, 데이터 형태, 컨텐츠 객체, 양, 기존 구조 같은 게 컨텐츠와 관련된 환경 요소고요. 사용자, 고객, 업무, 욕구, 정보 추구 행동, 경험 등등이 바로 세 가지 환경 요소고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에서 정보의 의미는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그래서 정보가 정적으로 쌓아놓은 단순한 지식의 보고에서 인간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동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 설계는 정보를 열람하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경제적 실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정보 설계와 검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검색 기능이 없었던 초기 웹사이트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눈에 띄게 할지 자료를 찾는 과정을 얼마나 편하고 쉽게 할지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맵과 레이블링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인터랙티브하게 되고 검색이 또 가능해지고 또 세 가지 방법을 다 쓰는 네이버 같은 데가 나와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은 사이트맵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이트맵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서 어떤 정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후에 정보를 찾았는데 요즘은 사이트의 구성에도 관심이 없고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음성으로 이걸 찾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똑똑하게 바뀌고 또 인터랙티브하게 바뀌었고 또 음성 인식 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보 설계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발달과 새 시스템, 태그 등의 영향으로 정보 설계 방법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이제 막 찾아서 이제 구조를 보고 찾았다면 요즘은 이제 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찾을 수 있게끔 바뀐 거죠. 지도를 보고 길을 익힌 후 목적지에 찾아가다가 내비게이션이 발명돼서 길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정보가 어떻게 찾는지가 바뀌는 건데 우리가 지도책을 보면서 이거 지도가 전체가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죠. 지도 같은 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막 찾았다면 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내 위치를 보여주고 어떻게 가야지 목적지를 찍으면 목적지까지 가는 길까지 알려주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힘들어졌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사실 소프트웨어 속에 디지털화된 지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확한 길 안내를 위해 보다 정교한 정보 구조를 갖춘 지도를 필요로 한다. 내비 소프트웨어는 지도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 요구에 맞게 매 순간 다양한 각도에서 개인화된 지도를 생성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 2차원의 정형적 지도 데이터에 좀 더 복잡한 도로 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주변 맛집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매치해서 이들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공해서 그때그때 규칙에 따라 배치하는 설계가 필요한 거죠. 내비게이션 디자인 하는 데는 이런 어떻게 보면 AR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보 설계는 단순한 기계적 분류를 넘어서 다양한 상황, 컨텍스트의 최적화가 필요하며 이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 성패가 직결될 것이다.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내용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에 나왔던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하고 채소 가지고 구조화 조직화 레이블링 하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아주 개략적인 아주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